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시간은 6번째 수업입니다. 손상에 대한 조직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학습 목표로는요, 조직 반응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치유 단계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조직별 치유 특성 그리고 통증 기전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들은 스포츠 수행시나 신체활동 수행시 일어나는 부상들에 대해 이런 부상들이 인체의 어떤 구조나 조직에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리고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손상된 부위를 치료하고 재활하여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앞서서 어떻게 부상이 발생했는지를 잘 이해할 때 효과적인 부상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손상의 정의, 다시 한번 손상 기전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손상에 대한 조직 반응은요, 스포츠 활동 수행 시 인체에 작용하는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 일어나는 인체 구조의 손상이나 기능의 감소를 스포츠 손상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체 구조의 손상, 그리고 기능이 감소한 것을 스포츠 손상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체 구조나 기능에 일어나는 손상의 정도를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손상이 일어나는 구조들의 특성, 그리고 이러한 구조들이 외부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해서 GAS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GAS, 일반 적응 증후군입니다. 일반 적응 증후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리적인 반응 적응을 위해서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고 단계, 외부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적응 단계, 그리고 인체가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피로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경고, 적응, 피로. 경고 단계는 전형적인 상승 반응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가 초기에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인체의 방어 체계를 준비하여 스트레스원을 제거하거나 적응하는데요. 심박수를 높이고 심박 출량을 증가시켜서 혈액의 공급량을 늘리며 피부와 내장 동맥의 혈관 수축은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코르티솔이 혈관으로 방출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만약 인체가 스트레스에 적응하게 되어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면 적응 단계 또는 저항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적응 단계는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는 일반 적응 증후군 중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는 단계로 수일에서 또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인체가 스트레스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진다면 이제 피로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피로 단계가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하여 피로가 발생되어 결국 항상성이 실패하게 됨으로써 외상성 손상이 발생하거나 과사용 손상, 심지어는 심장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적응 증후군 훈련은 어떻게 할까요? 반복적인 훈련에 의한 스트레스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근육이나 인대, 힘줄 등의 급성 손상이 유발되거나 골절이 유발되기도 하는데요. 즉 단기간에 너무 강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거대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낮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피로골절이나 만성 염증이 동반되는 미세 손상이 발생합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은 저는 피로골절로 발등도 부러지고 오른쪽 팔목도 부러진 것이죠. 이런 경우 피로골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운동관리사들은 선수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부정적 스트레스에 대해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훈련과 치료, 재활 운동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운동관리사가 저를 만약에 관리해 주었더라면은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 체육 하는 분들의 특성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이런 수업을 통해서 점점 이런 운동관리사나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진출해서 여러분이 관리하고 맡아서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듯이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마감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인체는 저항에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강도와 시간 동안 스트레스에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버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오버트레이닝이 되면은 이렇게 피로골절이 오는 것이죠. 울프의 법칙에서 보듯이 만약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거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면 뼈가 변형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원리를 고려할 경우 힘의 작용이 너무 약하면 치료에 효과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너무 강하거나 치료 단계에 맞지 않는 힘을 가한다면 또 다른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치유 과정을 보면은요, 그림을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전문가에게 손상 치유 과정을 이해하는 일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 과정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염증 단계, 섬유와 세포 회복 단계, 그리고 성숙 및 재형성 단계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염증의 단계는 그림 6-1처럼 세포 손상, 화학 매개체 방출, 혈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혈관 반응은 혈관 수축, 혈관 확장, 우열 형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혈소판과 백혈구에 혈관이 침착됩니다. 그 다음에 식작용을 거쳐서 응고물이 형성돼서
이렇게 그 딱지가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염증 반응 단계를 보면은요, 염증이라는 것은 새로 해로운 자극 물질을 파괴하고 희석하며 중화 및 격리시키는 과정인데요.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이 손상될 때는 손상될 때부터 바로 치유 과정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이 파괴되면 세포에도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되며 세포의 손상은 대사를 변화시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은 부종과 발열, 그리고 발적, 통증과 기능 손실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초기의 염증 반응은 전체적인 치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손상 직후에는 손상 부위에서 화학적 매개체, 히스타민이나 루코트리엔, 사이토카인 등 이러한 매개체가 방출됩니다. 즉 화학적 매개체는 혈장이나 세포 그리고 손상된 조직에서 생성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투과성을 증가시킵니다. 섬유소 분해 및 응고기전의 활성화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손상 조직의 반응 조직과 회복을 위한 증식과 재생 활동이 혈관과 삼출 반응에 이어 발생되는데요. 반응 조직이 형성되는 시기를 섬유 증식기라고 합니다. 손상 후 초기 수일 내에 시작되며 4에서 6주 기간 동안 지속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염증 반응기에 나타났던 증상이나 징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환자는 특정 동작을 할 때 계속 통증이나 압통을 느낄 수 있는데요. 혈류량 증가와 함께 손상 부위로 전달되는 산소의 양도 증가되며 이에 따라서 치유에 필요한 영양소도 함께 증가되는 것이죠. 또 섬유소 응고가 파괴되면서 섬유화 세포, 콜라겐, 모세혈관으로 구성된 유가조직이 생성되는데요. 손상이 된 후에 6에서 7일이 경과되었을 때 섬유화 세포는 반응 조직의 무질서한 패턴의 콜라겐 섬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6-1인데요. 헤파린은 염증 매개체를 쭉 보시면요. 헤파린,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염증 매개체, 히스타민, 우리가 항히스타민을 먹죠. 그 항히스타민이 뭐냐 그러면 비만세포이고 호염기구, 혈소판에 존재하며 혈관의 확장과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켜 상처 부위 감염에 대항하기 위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을 히스타민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약 보면은 히스타민제가 많죠. 자, 키닌, 혈관을 확장시키는 폴리펩타이드계로 강한 화학 매개체로 작용하며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혈관 반응 초기 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압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자,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관 확장과 혈관의 삼투압을 증가시킵니다. 손상된 조직을 협상시키고 염증 과정의 기간과 강도에 영향을 미침. 자, 세로토닌,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세 혈관의 삼투압을 증가시킴. 유코트리엔, 평활근 수축과 혈관의 삼투압을 증가시키며 호중구의 유입을 매개하는 지방산. 네크로신, 세포막의 삼투압을 증가시키고 대식 세포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부분, 이런 그 염증 매개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스 이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치유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치유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치유 과정은 염증 반응 단계, 그 다음에 섬유화 세포 회복 단계, 우리가 섬유화 세포 회복 단계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숙 재형성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증 반응 단계, 섬유화 세포 회복 단계, 그리고 성숙 재형성 단계. 자, 성숙 재형성 단계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서 반응 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섬유의 재배열이나 재형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타입 3 콜라겐 섬유는 감소하고 타입 1 섬유는 증가하게 되는데요. 반응 조직의 인장 강도는 증가되고 모세 혈관의 수는 감소됩니다. 2단계에서 생성되는 콜라겐 섬유는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 장력이 발생되는 방향에 맞춰 배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3주가 경과한 후 매우 단단하고 강하고 수축되는 혈관이 없는 반응 조직으로 남게 되는데요. 치유 과정이 완전히 끝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부 조직의 치료를 보면은요, 연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뼈를 제외한 모든 조직을 의미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피부와 피부, 그리고 혈관의 내막과 같은 상피 조직, 그 힘줄이나 인대, 연골, 지방, 혈관 등 이러한 것들과 결합 조직, 골격근과 심장근, 내장근과 같은 근육 조직, 그리고 뇌와 척수, 신경세포와 같은 신경 조직으로 나뉩니다. 연부 조직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손상 후 치유와 회복,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포는 손상으로 인해 형태가 변하게 되며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형태가 변하는 게 세포 종창은 세포 내로 수분의 이동, 지방 변성은 간과 콩팥의 지방의 축적, 형태가 변하는 거죠. 위축, 장기 크기의 축소, 비대, 장기 크기의 증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죠. 증식, 세포 크기 수, 용적이 증가하는 것, 화생, 다른 형태나 조직으로 바뀌는 것을 화생이라고 합니다. 괴사, 세포가 죽는 걸 괴사라고 하죠.
응고괴사, 혈액 차단으로 응고되는 거. 액화괴사, 괴사 부위가 연화 후 액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방괴사, 리피아제 방출로 지방이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락성 괴사는 조직 내 균 발생 후 액화하는 것. 궤저성 괴사는 응고괴사 후 액화괴사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석회화는 칼슘의 침착. 석회화하는 것도 좀 몸에 많이 안 좋죠. 그 다음 변성, 세포의 퇴화. 유분석 침착은 단백질의 침착을 이야기하고요. 색소 침착은 색소의 비정상적 침착을 이야기합니다. 이형성, 조직의 비정상적인 발달. 이러한 그 변화가 온다라는 거죠. 자, 연골의 치유 같은 경우에는요, 스포츠 손상에서 연골의 손상은 발목 관절의 목발뼈와 무릎 관절에서 넓적 다리뼈 관절용 그러한 부분에서 관절용 기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연골세포에 물리적인 강한 충격이 가해지거나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인체 내부에 대한 여러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거나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연골세포가 파괴되는 것이죠. 보통 연골세포는 치유 과정이 2개월 정도로 긴 편이기 때문에 초기 손상 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자세히 변형과 근육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인위적으로 천공술을 시행함으로써 염증 반응과 유가세포의 증식 단계 그리고 재형상 단계를 촉진하는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골의 치유를 위해서는 손상 부위에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손상에서 인대의 손상은 발목 관절의 앞 목발 종아리 인대, 무릎 관절의 안쪽 곁인대, 앞 십자인대, 팔꿈치 관절의 안쪽 곁인대 등이 가장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또 잔디구장에서 발목 다치기도 쉽죠. 자, 인대의 손상은 72시간이 경과하면 부종이 감소하면서 염증 세포가 손상 부위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염증 매개체 아까 말씀드렸죠. 6주 이후부터는 섬유화 세포의 활성화가 시작됩니다. 3일 후부터 염증 세포가 손상 부위에 활동하는 거라는 거. 그때까지는 냉찜질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 파열된 인대 부위에서는 콜라겐 섬유가 무작위로 서로 섞여서 배열되는데요. 많은 조직에서는 손상된 인대에 콜라겐 섬유가 적절하게 배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대 파열 후 섬유화 세포가 활성되는 시기에 적절한 강도로 인대를 스트레치하면서 콜라겐 섬유의 배열을 맞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재활 운동을 받지 못한다면 인대의 구조적 변형은 물론 기능의 손실이 평생 동반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에 속하죠.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저는 오른발로 축구나 이런 걸 잘 못해요. 발이 이렇게 꺾어져 갖고서는.
적절한 재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육의 치유 보면은 스포츠 손상에서 근육의 손상은 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죠. 장딴지 근육과 햄스트링, 여러분들 넙다리 네갈래근, 어깨 세모근 등이 매우 흔하게 발생됩니다. 근육 손상 시 초기에 염증 단계인 출혈과 부종이 발생하며 수일 내에 섬유화 세포의 활성화로 인하여 반응 조직이 형성됩니다. 울프의 법칙에 따라서 뼈와 연부 조직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에 의해 근섬유가 재구성 또는 재배열되는 것인데요. 반응 조직이 형성된 후에는 근육 조직의 탄력과 인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적정한 강도에서의 스트레칭과 신장성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육의 염자는 인대의 염자보다 회복 기간이 더 길다는 점을 알고 충분한 재활 기간을 가질 것을 또 권장드리죠. 지금 연부 조직의 치료에서 연골 조직, 인대 치유, 근육의 치유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요. 이제 힘줄의 치유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손상에서 힘줄의 손상은 만성 손상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주로 아킬레스 힘줄, 무릎 힘줄, 팔꿈치 관절의 가쪽 위 관절, 융기염이라고 하는데요. 테니스 엘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힘줄은 다른 연부 조직과는 다르게 치유가 어렵습니다. 힘줄은 윤활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윤활막의 염증과 힘줄의 염증으로 구분합니다. 윤활막의 염증은 건초염이라고도 하고요. 힘줄의 염증을 건염이라고 합니다. 손상된 부위에서는 염증 단계가 지난 후에 콜라겐이 생성되는데요. 그 기간을 지나도록 고정해 둔다면 오히려 섬유증이 발생하여 주변의 조직과 하나의 덩어리가 형성되어 기능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됩니다. 손상 후 2주가 지난 후에는 적정 강도의 스트레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힘줄의 치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부 조직의 치유, 연골 치유, 인대 치유, 근육 치유, 힘줄 치유. 여러분이 잘 다치는 것이 힘줄, 근육, 인대. 이 중에서 연골 조직이 2주나 걸리죠. 자, 통증은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구분되는데요. 급성은 손상 후 수일 내에 발생되는 통증이고, 아급성은 1에서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만성은 6개월 이상 통증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통증을 의미하는데요. 통증은 발생 부위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통증 부위와 다른 부위에서 발생하는 연관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급성 통증은 갑자기 발생된 통증을 이야기합니다. 아급성 통증은 1에서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을 아급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만성 통증은 6개월 이상 지속된 통증을 만성 통증이라고 하고요. 연관통은 병리학적 이유가 없는 부위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관통의 예를 보면 케르사인이라고 비장 파열로 복강 내 혈액의 축적 및 횡격막이 자극을 받아서
왼쪽 어깨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어깨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 그리고 근막 통증 유발점이라고 해갖고 근육의 외상, 과사용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에 통증 유발점이 발생하여 해당 근육과 주변 통증을 이 주변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걸 근막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죠. 연관통의 예입니다. 방사 통증은 신경 뿌리에 발생되는데요. 원 부위로 전달되는 타는 듯한 통증을 방사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슷한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각막 통증. 각막 통증은 심부에 위치한 연부 조직에서 발생하는 국소적 통증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습니다. 통증의 발생 부위는 피부를 비롯하여 근육, 인대, 힘줄, 관절 주머니, 뼈 등에서 발생하며 내장 기관에서도 발생됩니다. 통증 유발점 같은 경우에는요, 근육이나 인대 등을 싸고 있는 막에 존재하며 근육 세포의 손상으로 근막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관절에서의 통증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내에 관절액이 많아지면서 관절 내압이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관절 주머니가 팽창하면서 관절 주머니에 있는 통증 수용기가 자극을 받아 통증을 발생하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통증 수용체에 존재하는데요. 피부, 근육, 인대, 힘줄, 뼈 등이 마기 통증을 느끼는 부위입니다. 통증 수용기는 척수를 통해 뇌로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뇌가 이 신호를 받아서 해독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 몸은 통증을 인지하게 됩니다. 즉 신체가 자극을 받아 감지신경을 통해서 통증 신호가 뇌에 전달되면 중뇌의 수도관 주위 회색질이 센터가 되어서 통증 억제 물질인 세로토닌, 뇌줄기의 솔기액에서 생성된 대뇌피질, 특히 전두엽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 엔케팔린 등을 분비하여 척수 수준에서 통증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통증의 조절에 대해서는 관문 조절 이론과 중추 교차 이론, 베타 엔돌핀 분비 이론으로 구분되며 통증을 유발시키는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억제하거나 조절함으로써 자극의 100%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전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자극에 대한 통증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통증 시각 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0에서부터 10도까지의 수치를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린 후 통증의 정도를 수치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0은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나타내며 10은 통증이 매우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5 이상이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운동을 중지하거나 강도를 낮추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까지의 통증은 참을 만한 수준에 의미하며 이 수준까지의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 기전과 함께 생리적 기전이 통증의 변수들과 통증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의해 특이성 이론, 패턴 이론, 관문 조절 이론, 그리고 내인성 아편제, 중추 조절 기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이성 이론은 통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특화된 수용체가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피부는 열, 차가움, 접촉, 통증이라는 4개 영역의 수용체가 있으며 이러한 수용체들은 신경을 통해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극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용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요. 통증의 전달과 인지를 포함하여 모든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이성 이론입니다. 패턴 이론은요, 신경은 암호화된 자극을 만들어 각 감각에 다른 신호를 전달하는데요. 암호는 신경 전달의 빈도와 패턴을 갖고 있어서 공간, 시간 패턴으로 만들어진다는 이론입니다. 공간 자극 간 거리는 공간 암호를 만들어내고 신경 전달의 빈도는 시간적 요소를 만듭니다. 외부 자극이 약하면 신경 섬유의 숫자를 적게 하고 외부 자극이 강하면 신경 섬유의 숫자를 늘리거나 또는 한 개의 신경 섬유에 더 많은 활동 전이를 보냅니다. 따라서 강한 자극으로 전달 신경 섬유가 많아져서 통증을 느끼는 것을 공간 가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시간 가중은 짧은 시간에 많은 자극을 신경 섬유에 전달하며 강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후각의 경우에는 강한 냄새를 맡게 되면 많은 신경세포를 동원하여 뇌신경에 냄새 정보를 제공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동원되는 신경세포의 수는 적어지면서 냄새가 약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청각이나 미각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접할 때보다 반복적 자극을 받게 되면 동원되는 신경세포의 수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통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공에 맞았을 때는 통증 신경세포에 동원되는 수가 많아 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만 반복적으로 공을 맞게 되면 신경세포의 수는 줄어들고 통증의 강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통증 감각에 이상이 발생한다면 약한 자극에도 많은 신경세포가 동원되어 큰 통증을 호소하거나 반대로 강한 자극에도 상대적으로 약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패턴 이론이라고 합니다. 관문 조절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특이성 이론에서의 특성화 수용체와 패턴 이론에서의 공간, 시간 활동 전이 암호화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데요. 만약 머리를 부딪혀 통증이 발생했을 때 통증 부위를 손으로 만진다면 관문 조절 기전이 활성화되어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고 이때 만지는 것이 감각신경을 활성화시켜 통증감을 줄여준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척수신경의 회색질에 있는 교양질내 조절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S섬유와 L섬유 두 개의 신경 섬유가 통증 정보를 전달하고 억제 신호도 보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관문 조절 이론은 통증에 대한 신경 전달과 인지, 반응에 대한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죠. 신경의 직경과 절연 장치는 신경 전달에
속도와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신경의 직경이 클 경우 감각과 온도, 고유 감각 수용 정보와 값이 비통증 자극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자극은 미엘린 수초의 A베타와 A감마 신경섬유를 통해서 전달되고요. 작은 직경의 신경섬유는 미엘린 수초가 없는 C섬유와 A델타 신경섬유가 통증을 전달합니다. 직경이 큰 신경섬유는 미엘린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통증 자극보다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신경들은 척수신경의 등 쪽에 있는 교양질로 들어가서 S지와 T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신경섬유만을 뇌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S지의 기능은 T세포로 전달되는 정보를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전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극이 빠르게 전달되면 비통증 섬유가 S지 섬유에서 활성화되고 느린 통증 섬유가 자극을 받으면 억제 섬유가 활성되는 것이죠. S지가 활성될 때 관문이 닫히고 비통증 자극은 T세포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T세포로 전달되는 과정은 하나의 신호만으로 받아들이는 통합 시스템에 따르는데요. 만약 통증 섬유가 가장 활성화되었다면 통증 신경 감각은 T세포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T세포는 시냅스 전 억제 과정을 통해 엔케팔린 방출에 의해 화학 전달 물질인 피의 전달을 방해하며 차단합니다. 통증 부위를 주무른다고 해서 모든 통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그 이유는 수백 수천 개의 관문이 모두 통증을 전달하는 데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관문이론의 마지막 구성 요소는 통증에 대한 신경 전달과 인지에 대해 뇌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명령을 내리는지에 달려 있는데요.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뇌인성 아편제, 그리고 통증이 정신상태, 사회적 요소, 과거 경험과 같은 통증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중추 조절 조절 기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뇌인성 아편제와 중추 기전 조절 기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는 베타 엔켈팔린과 메티오닌, 엔케팔린의 형태로 스스로 화학적 통증 킬러를 만들어냅니다. 통증 킬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신체는. 이러한 뇌인성 아편제는 몰핀과 유사하지만 통증 차단에는 1만 배 이상 더 강력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신경 전달 경로를 따라서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통증 전달을 억제하는 것이죠. 수용체 안에 있는 화학물질이 유해한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기 때문인데요. 엔돌핀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뇌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합니다. 엔돌핀이 뇌 척수에게 방출되어 심한 스트레스나 신체 활동, 전기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약 4시간 정도 유지됩니다. 엔케팔린은 뇌줄기와 뇌 하수체에 만들어져 척수신경의 등 쪽에서 통증 전달 물질인 피의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것이죠. 엔돌핀 생성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웃으면 웃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중추 조절 기전은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데 있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신경 기전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정상을 호소하겠지만
실제로는 증상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자극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 있어 뇌의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정보를 인지하는 과정과 통증을 전달하는 생리학적 기전 사이에는 중추 조절 기전이 작동하는데요. 통증 자극의 조절은 말초 부위에서 중추 신경까지의 신경 자극의 경로를 따라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 뉴런은 뇌에서의 판독센터까지 T세포와 접촉하는데요. 통증 인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어 인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번째 명령 뉴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증 자극에 대한 개인 반응은 세 가지 관점에 근간을 두는데요. 첫째는 통증 부위와 강도,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감각 묘사력이다. 자, 둘째는 선수의 정신 상태 및 성격 유형과 같은 동기부여적 감정이다 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통증에 대한 의식적 사고의 과정인 인지평가적 상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증 전달과 인지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이성 이론, 패턴 이론, 관문 조절 이론, 내인성 아편제, 중출 조절 기전. 자, 다시 한번 오늘 한 거 보면은요. 손상에 대한 조직 반응, 게스 이론, 게스 훈련, 그리고 치유 과정, 염증 반응 단계, 섬유화세포 회복 단계. 섬유화세포 회복 단계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염증은 부종, 발열, 발적, 통증, 기능 손실 등으로 나타낸다고 또 말씀드렸고요. 치유 과정은 섬유화세포 회복 단계, 성숙 재형성 단계, 이렇게 처음에 치유 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치유 과정은 염증 반응 단계, 섬유화세포 회복 단계, 성숙 재형성 단계. 그리고 연부 조직의 치료에는 연골의 치유, 인대의 치유, 근육의 치유, 힘줄의 치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증은 급성 통증, 아급성 통증, 만성 통증, 연관통, 방사통증, 각막통증 이렇게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설명하였던 통증 전달과 인지 이론, 특이성 이론, 패턴 이론, 관문 조절 이론, 그 다음에 내인성 아편제, 중추 조절 기전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보면은요, 맨 처음에 스포츠 손상의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스포츠 손상의 예방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경기 참가 전 신체 검사, 주요 운동 종목별 스포츠 손상 예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1주차에서요. 2주차에서는 스포츠 의학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포츠 의학팀 접근법과 구성 인원의 역할과 책무, 그리고 선수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그리고 스포츠 손상의 위험 관리 부분에서 환경적 고려 부분에서 열 손상, 한랭 손상, 고지 손상,
수중 손상, 인조잔디, 환경적 고려 부분에서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호용 스포츠 장비로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죠. 보호용 스포츠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포츠 장비에 대한 안전 기준 및 수리, 그리고 부위별 보조기 및 보호대, 그리고 여성 스포츠인을 위한 스포츠 브래지어, 그리고 붕대 감기와 테이핑. 자, 붕대 감기와 테이핑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봤고요. 오늘 공부한 게 스포츠 손상의 기전에서 손상에 대한 조직 반응, 스포츠 손상의 기전, 그리고 손상에 대한 조직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게 우리가 손상의 구조와 특성, 손상의 구조와 특성까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중간고사를 볼 거예요. 스포츠 손상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